네,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저희 모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4시 5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을 맡아주실 저희 김행준 대표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테사의 김형준 대표입니다. 오늘 아트텍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새로운 워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세미나에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좋은 경제지죠. 서울경제TV 증권부의 에이스인 우리 김혜영 기자님, 그리고 저희 테사에서 증권 상품 전략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지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증권부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좀 기쁘고요. 조각투자 STO라는 시장이 이제 개화기를 맞았어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내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가운데 이제 시장 저변 확대에 조금 앞장서고 있는 회사와 함께 오늘 행사 진행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어떤 투자의 해안을 가지고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좀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사 투자상품본부에서 상품 전략팀 팀장직을 맡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미나 첫날인 만큼 우선 제가 테사 대표로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테사가 이제 처음에 조각 투자라는 워딩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옛날에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기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 자산들, 기관만이 접근했던 그 자산들을 개인들도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대체 투자 방식이 바로 이런 조각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이제 올해 7월 12일 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판명을 이전에 받았고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체제 면제에 대한 판정을 7월 12일에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증권화에서 이러한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사는 이런 투자계약 증권 1호를 이제 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런 금융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많이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계약 증권에서 이제 바로 현장에서 바로 상품을 만들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우리 김지연 팀장이 먼저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도에 처음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개념이 있는데요. 이 투자계약증권을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두 번째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세 번째로 손실이나 수익을 보는 계약상 권리를 뜻하는 게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테사가 이제 기존에 모집했던 작품들은 새로 공모할 투자개혁 증권들처럼 증권 신고서를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같은 거 그런 비슷한 수준의 증권화 준비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관련돼서 금융권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김혜영 기자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하고 있어서 현장 분위기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은 기대와 우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증권사들부터 좀 볼게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먹거리로 STO 시장을 점찍고 지금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테사도 오늘 네, 오늘도 교보증권과 그렇죠? MOU를 체결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교보뿐만 아니라요, 키움, 대신, 신한, NH 많은 증권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증권사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돈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반증은 조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올해 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TO 시장 개방이 맞을 거고 장밋빛 전망이 이제 대체 투자 시장 쪽으로 흘러가면서 괜찮은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많은 국내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거래소에서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STO 유통시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 금융위에다가 이제 혁신금융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원래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었는데 이게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게 유통시장이 좀 개설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거도 좀 재밌는 거는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서 한 일주일 동안 많은 테마주들이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STO와 관련된 이런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황들이 좀 나왔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K옥션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상한가도 가고 급등하는 그런 연출이 좀 됐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흔히 이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STO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좀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STO 시장이 확대되면 그럼 뭐가 좋을까? 고민들 이미 다 해보셨을 텐데 일단은 자본의 효율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이런 투자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좀 판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대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업계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이 STO 시장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이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과 공청회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좀 가져가면 좋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실 분위기가 다소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 여야 간에 정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특히나 저는 이제 법제화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운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태동하는 시장인 만큼 법제화라거나 이런 규제화라거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 그런 투자자 보호 장치도 잘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회나 정부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하고 또 22대 국회 여야 이제 꾸리고 하다 보면 법제화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국회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줘야지 또 이 STO 시장의 대중화도 함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시될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원 팀장님 먼저 그럼 조각 투자 이전에 우리가 했던 상품들은 어떤 것이었죠? 그 전에 테사가 진행했던 이제 조각 투자라고 하면은 민법상 공동소유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 조각 투자를 모집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아니면 미술품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자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금융위원회가 조각 투자를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이제 달라진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 11월까지는 이제 조각 투자는 민상법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자본시장법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굉장히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민상법에 적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기부터 이제 많은 게 달라졌는데 제일 눈에 띄는 점은 이제 금융상품이잖아요. 투자계약 증권 말 그대로 이제 금융상품이니까 투자자 보호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이 상품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더 엄격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같은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관련한 부분인데요. 혹시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나 이 기업이 망하거나 도산하게 됐을 때 내가 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추상적인 개념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 장치들을 좀 마련하셨는지 그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거의 신규 작품을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제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7월달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제재 면제에 대한 판정을 받고 그런 그 판정을 받기까지 많은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원들의 그런 투자 자금 처음에 공모청에 갈 때에 대한 자금이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그림을 매각하거나 이럴 때 사용자들에게 이제 배분해드리는 자금 자체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 이제 대표적인 저희가 이제 키움증권이나 교보증권이랑 이제 업무 협약들을 다 체결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의 실명 계좌랑 연동을 해서 투자자들의 돈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키움증권 실명 계좌 연동했는데 아직도 연결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연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산전환. 퇴사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이 실물 자산들이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청산관리자라는 제도를 또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때에도 청산관리자가 이 기초자산을 나중에 청산해서 이 투자자 명부에 있는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러한 제도들에 대한 것들을 규제 당국에서 실제 실사를 하고 저희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지난 7월에 이제 이행조치 완료에 대한 판정들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조각 투자라고 하는 아주 그 처음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란 증권화 제도화를 통해서 이제는 금융상품화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마다 이제 투자자 보호책들을 더 마련하는데 저희도 많은 신경들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사업 제재 받기 전에 보니까는 50작품 공모해서 15작품 이제 수익화 하셨더라고요. 수익이랑 관련된 이 이슈가 사실은 투자자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작품을 매각을 해야 어떤 수익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때문에 뭐 경기를 타거나 경기 불황과 관련해서 작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좋질 않아요. 주식 시장에 뭐 돈도 안 돌고요. 미술 시장은 좀 어떨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시장에서 사실 매각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술 시장도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경기에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할 때 약간 비교적인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한다는 설명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도 계속 매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이제 매각한 작품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가끔씩 질문들이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매각을 안 하나? 근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매각의 딜이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서 맨 마지막 가서 깨지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일일이 사실은 계속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럼 더 매각에 마이너스 효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딱 콘크리트하게 굳어진 것들만 실제로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매각 청산 투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미술 시장에서도 미술품 매각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들이 경기랑도 연관으로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루칩 미술품들은 그런 가치의 변동폭들이 그래도 좀 적은 편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를 좀 벗어나게 되면 또 상승하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 가격대에 맞춰서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부로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고객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셨고 거기에 맞는 수익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저희도 거기에 맞는 최선의 타이밍과 그리고 조건들을 계속 협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만이 아니라 특히 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미술품들이 주로 많이 글로벌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내만이 아니라 주로 해외 쪽들도 계속 컨택하면서 그 좋은 매각처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매각됐던 것들이 다 해외 쪽에서 다 매각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뜻밖의 이유로 예상 매각 기간이 좀 길어질 때도 있는데요.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뭐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제 미술품 가격에 안기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뭐 매각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까 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전쟁에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가 미술품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실리 카닌스키라는 이제 러시아 출신 작가가 있거든요. 이 카닌스키가 굉장히 이제 러시아 대부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서방 국가들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인과 이게 경제적인 거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게 다 전쟁 때문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카닌스키에 대한 그런 수요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경매사 같은 크리스티나 아니면 소더비도 이제 매년 개최해왔던 러시아 미술 경매를 이제 전면 중단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칸딘스키나 아니면 다른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에 좀 영향을 미친 적도 있었죠. 보면은 결국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을 안 탈 수는 없겠죠. 어떤 상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미술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 가치의 그런 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좀 싸게 잘 사와서 추후에 이 정도의 성장 가치를 보고 판매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태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품의 가치를 좀 산정하고 있나요? 일단 미술품을 생각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이제 유니크함이란 거거든요. 두 개의 미술 작품이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제 유사한 작품, 유사한 자산의 거래 이력을 봐서 그거를 분석해서 이제 가치를 산정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사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유사한 작품들의 이제 공개 경매 이력을 보고 이걸 정량적이든 뭐 정상적이든 이런 부분으로 가치 평가를 해서 그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바뀌게 되는 게 투자계약 증권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가치 평가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금융이나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뭐 객관화와 관련된 부분, 좀 더 투명한 부분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가치 평가의 방법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이제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외부 감정 평가 법인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제 그럼 제 3자의 평가가 더해지는 거죠. 객관성을 좀 더 갖출 수 있고 또 저희가 한 가지 더 이제 좀 바뀌는 점은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고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환산 수익률이라는 이 개념을 좀 지향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환산 수익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 전에 뭐 A라는 미술 작품을 10,000원에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만약 이걸 11,000원에 팔았다면 수익률은 10%죠. 3개월 만에 10%니까. 그럼 이걸 연으로 환산하려면 기간은 연으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3개월 했으니까 이걸 12개월로 늘리면 곱하기 4를 하면 되고 수익률에도 똑같이 곱하기 4를 하면 그걸 연환산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 경우에는 뭐 40%가 되겠죠. 10%니까 곱하기 4 하면 40%. 듣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연환산 수익률이라는 게 자칫하면 이게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왜곡될까봐 좀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연 40%의 수익률 하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엄청 큰 거죠. 네, 이제 주식 펀드 같은 경우도 뭐 공모 펀드지 뭐 사모 펀드들도 이제 연 15%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펀드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연환산 수익률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품이 3, 4년에 걸쳐서 매각이 된다고 하면 연환산 수익률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게 4년 동안 이 미술품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받고 이걸 연환하면 얼마구나. 이런 의미를 갖는데 만약에 1개월 만에 매각이 됐다. 그럼 이거를 뭐 12개월로 바꿔서 하면은 사실 굉장히 비약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한 달 전에 뭐 또 다른 미술품 B라는 미술품을 뭐 10,000원에 사서 오늘 11,000원에 팔았다. 그럼 한 달 동안 10%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12개월에 하면 120%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작품들이랑 뭐 2, 3년에 걸쳐서 매각된 그런 작품들이랑 평균을 내버리면은 투자자의 기대도 그만큼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투자분들께 좀 더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해서 그래야지 좀 더
확실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환한 수익률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된 투자계약증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부분들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상품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내 돈이 여기에 최소 몇 년은 묶여서 좀 괜찮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미술품은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팔릴 수도 있고 10년 후에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좀 미술품의 청산 시기는 불분명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현재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거래소가 없어요. 물론 KRX 같은 부분에 뭐 법제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뭐 3개월 안에 이걸 현금화해야 된다, 이제 당장 팔아야 된다, 그런 분들께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인내심이 좀 필요한 상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이제 주식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 이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흘러간다. 저는 이게 대체 투자도 그렇고 미술품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미술품과 주식 그다음에 또 부동산 이런 건 자산적 관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외부에서 받는 영향의 그 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물가, 뭐 경제지표 발표가 되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술품도 경기에 타격을 받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편이죠. 왜냐하면 이 개념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제 이런 고가의 미술품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장 경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미술품을 바로 팔아야 된다, 뭐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이게 당장 현금화해야 된다,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보면 또 이제 미술품 거래는 사실 주식이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도 좀 부족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측정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또 이제 주식만큼 거래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투명한 것인가?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죠.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실제로 미술품은 사실 주식의 뭐 거래량이나 뭐 주식 거래 빈도수에서는 이제 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곧 이제 2024년이잖아. 디지털의 시대니까 뭐 미술 시장도 날이 갈수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그 거래에 대한 정보도 많이 공개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거래가 좀 없어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국내외로 이제 뭐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미술품 경매 거래 내 이력을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만 있으면 뭐 내가 사려고 하는 작가 아니면 내가 조각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작가가 지금 뭐 어디에서 무슨 전시를 하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경매 이력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예를 들면 저희도 그 그림을 매각하다가 보면서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컬렉터가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티의 경매가 가을 경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데 그 작가군이 경매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결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죠, 정보들이. 자, 그럼 그런 다른 장점이 단점들이 또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건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도 그렇고 미술품도 이제 증여 쪽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세한 부분은 내일 있을 그 증여 관련 세미나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 만약 참석을 제가 알기로 오늘 오시는 분은 내일은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전략이나 뭐 증여에 대해서 뭐 자녀에 대해서 뭐 그런 플랜을 세우시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산업에 대한 전반들 이 비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혜원 기자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저는 향후 성장성은 좀 명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체 투자 상품과 관련한 시장이 이미 커지고 있고 이 가운데 시대적 글로벌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든 싱가포르든 이미 STO와 관련된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IT 강국이기 때문에 발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한 400조가 조금 안 되는 시장인데 이 STO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이제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추산을 조금 살펴보니까 2030년 정도 되면 코스닥 시장과는 비슷한 만큼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앞서 저희가 유동성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이 부분도 KRX 쪽에서 유동성과 관련된 시장들을 오픈하게 되고 증권사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혹시 코인, 비트코인이나 NFT 해보신 분들도 있고 기사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루나 이런 사태도 있었고요. 시장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블록체인이나 IT와 관련돼서 자칫 이 STO라는 시장이 코인이나 NFT와 같은 시장으로 너무 유사하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나 투자적인 입장에서 좀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으려면 정부 당국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STO 시장이 얼마나 괜찮은 시장인지 혹은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나운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랑 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이제 이걸 투기로 변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 상품에 내가 정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만한 상품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조금 면밀하게 상품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당국 얘기인데 당국에서는 이런 STO 시장이 대중화를 시키려면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법제화 부분이 없으면 개별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투자 장치를 해놔도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해킹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건실한 투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내가 투자하는 이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려면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에 오셔서 공부도 좀 하시고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에서는 법제화와 관련된 부분들 좀 이 삼박자가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면 STO 시장은 분명히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2030년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30년에는 한 367조 원 정도 조각 투자 시장이 클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확실히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라는 건 확실한데 이 사실 고액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3% 정도가 미술이나 와인에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런 고액자산가들한테 한정되었던 미술품 투자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미술품 투자도 이제 점점 좀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들한테는 미술품이 이머징 자산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10년 후에는 미술품 투자가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평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투자해야 될 자산, 투자 대상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미술품도 보편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의 리테일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술 투자라는 것이 이제 대중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팀장님 말씀 이제 저도 공감하는데 전에는 이제 한참 작년 2022년 상반기까지 이제 미술 실물 자체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붐들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술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자산으로 해서 증권으로 발행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한 장치 속에서 이제 더 보편적인 자산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업계가 저희가 지금은 퇴사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작품을 주로 하고 있지만 STO 시장이라는 게 이제 조각 투자가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음원도 있고요, 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 부동산 이런 거 외에 또 대표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좀 이해도가 높아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서 굉장히 열린 시장이잖아요. 이제 미국도 조각 투자가 아주 조금 저희보다는 좀 더 예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자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리스테린이라고 이제 구강청결제인데 이제 파란색 물이 이제 물통에 담긴 그런 구강청결제인데 그거에 특허가 있어요. 이 특허에 조각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에서 뭐 베넨제리스라고 조금 비싼데 그런 브랜드에서 뭐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특허권 또 그거에 조각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이 이제 증권화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인 거죠. 네, 저는 이제 뭐 조각 투자가 미술품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투자계약 증권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유연성이거든요. 이제 투자 계약에 대한 증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들이 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테사도 이런 미술품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저희가 증권을 발행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미술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동산 자산 중에서 뭐 항공기나 선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기존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러한 상품들 내놓기 위해서도 테사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이제 유형의 자산을 넘어서 무형의 자산도 이제 투자계약 증권으로 해서 토큰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STO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들이 또 잘 해내줘야지만 이 산업군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퇴사에서 앞으로 이 STO 시장을 좀 어떻게 공략하실지 거기에 대한 포부를 조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새로운 투자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팽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STO라는 전에는 우리가 조각 투자 하면 약간 어찌 보면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었죠. 워딩 자체가. 작은 개념을 많이 그래서 생각했죠. 작은 개념을 많이 생각했고 이제 STO 여기에 이제 증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 자산들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프레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사에서는 미술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증권을 발행하는 것들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다양한 자산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큰 동산 자산이나 아니면 어떤 또 IP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많은 곳들과 이제 파트너십들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사는 이러한 자산 유동화를 하는 그런 STO 발행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 착착 진행이 돼서 저희가 좋은 소식을 좀 이른 시일 내에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소감. 저희 퇴사가 조금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회원들의 이제 소중한 자산을 이제 갖고 일을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후 공개될 이제 퇴사 제1호 투자계약증권도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니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최근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 시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위축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도 우린 투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투자 상품들을 발굴하고 그걸 설계하고 투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퇴사로 이제 거듭나 계속해서 발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의 이런 세미나들이 그런 투자계약증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취재 열심히 하면서요, STO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고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